다음 주부터 향후 6개월간 공매도와 반대 매매가 금지됩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오늘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말만 들어도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잘 견디신 분들과 버티신 분들께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늘 나온 비상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장중에 10시, 12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비상시국으로 선언을 하고 전례 없는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공매도와 반대매매 금지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장중에 주가가 급등락을 보인다든지 지속적인 공매도 물량 때문에 좋은 종목인데도 장기간 지리하게 바닥을 횡보한 일은 좀 줄어들겠죠. 롤러코스터 확률이 좀 줄어들었다는 게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매도를 제한해달라고 건의했던 게 벌써 꽤 오랜 시간이 됐어요. 최근에만 이야기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과거 2019년, 2018년도부터 이 장기간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 공매도를 좀 제한을 하고 공매도를 좀 없애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귓등으로 흘려듣다가 최근에 공매도 제한 시그널을 주고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럼 공매도 세력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야, 공매도 금지하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럴까요? 아니죠. 배 터지게 잘 먹고 갑니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 거기다가 진짜 공매도를 규제하고 싶다면 갑작스럽게 규제를 해야 돼요. 마치 부동산 규제하듯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 제한 시그널을 며칠 전에 주고 빠져나갈 기회 다 주고 나서 공매도 금지를 했죠. 기관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반대매매 금지라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좋은 거예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부 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서 동일기간 동안 6개월 동안 언제부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용융자담보비율 규제임을 면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정한 담보유지 비율, 보통 140%죠? 내 돈과 빌린 돈 합해서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다며 아직 하진 않았어요.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말이 됩니까 이게?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 반대매매를 지금 하는 게 도움되는 건가? 일단 그 타이밍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기사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3월 13일, 자 13일이 금요일입니다. 공포스러운 날이었죠. 하루 평균 반대매매가 무려 9배가 늘었어요. 지난해 일평균 반대매매는 1일 100억 원 수준입니다. 평일에도 작년에 2019년도도 장이 좋진 않았죠. 작년에 하루 평균 100억 원이 녹았다는 얘기예요. 100억 원이 그냥 휴지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엔 어때요? 이번에는 900억이 날라왔습니다. 900억 날라왔어요. 13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그러면 아니 오늘만 주식이 10에서 20%가 빠져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반대 매매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어떡한 거냐? 이 사람 방어해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조치를 시작하는 날이 16일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반대 매매 대상이 돼서 문자 받으신 분들 있죠? 문자 오잖아요. 담보 비중이 뭐 150%가 돼서 140 몇 프로가 돼서 현금을 입금해라. 아니면 반대 매매를 구경하게 될 것이다. 문자 받으셨잖아요. 받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떤 법적인 내용들은 특별한 그런 내용이 부과되지 않는 한 이전 것들이 소급 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매매 대상이 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구제받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거 반대매매 막을 것 같으면 진작에 막았어야지. 왜 일 터진 다음 막느냐는 거야. 미리 선조치를 해야지. 공매도도 마찬가지고 반대매매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물량폭탄 터질 게 뻔한데.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비조치 의견서란 무엇인가? 자, 네이버를 찾아보면요. 이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기관이죠.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신규 상품이나 신규 영업하기 전에 그것이 금융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당국에 사전심사 신청을 하면은 금융당국이 의견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관들이 먼저 신청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 금융위 같은 데서 금감원 같은 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가 설마 증권사가 반대매매 금지해달라고 먼저 신청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증권사 기관들은 반대매매를 때리게 되면은 140%에서 반대매매 때리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미 이자로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조금의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퉁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매매 나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얘기했을 리는 없습니다. 기관들이 그렇게 천사 같은 기관이라면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괴롭혔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조치 전서를 기관들이 먼저 했을 리는 없고 이번 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비조치 의견서라는 것 자체가 금융당국이 기관들한테 의견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의견 제시를 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인 그런 규제 성향이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사례를 좀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확산 때문에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서 금융회사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게 최근에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전 일이지만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해당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지만 발급을 담당한 당국 직원은 문제 발생 시 추궁을 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급되지 않는다고 예전에 사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비조치 의견서라는 게 법적 제재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번 건의 경우는 어디 신청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직접 내려보낸 거기 때문에 좀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증권사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화답을 할 거예요. 앞으로 반대매매에 대해서 뭐 연장은 3번까지 가능하지만 연장을 줄인다든지 그죠? 뭐 비율 자체를 조정한다든지 새로운 안내가 여러분들께 안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신용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좋아요. 쓸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든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조심하고 조목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매매나 공매도는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란 쪽에서 이번에 1일 확진자 수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드디어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란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구나. 최근에 이란 쪽에 공동묘지를 엄청나게 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많이 죽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인데 아무튼 이란 쪽에서 저렇게 상황이 된 거 보면은 저쪽도 이제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와 이란이 제일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상황을 지켜보셔야 이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안 좋은 내용만 있느냐?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좋은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나서의 해외 증시 분위기를 잠깐 볼 텐데요. 자, 요거는 미선물 지수입니다. 미국 장의 분위기를 미리 맡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 나스닥 100 선물 지수예요. 어제는 작살났죠. 오늘 꽤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나라 장 중에는 한 마이너스 3%대에서 플러스 3%대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결국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상승을 했어요. 왜냐? 유럽장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유럽의 상황은 어떤가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이탈리아의 지수입니다. 이탈리아의 지수가 어제 하루 만에 16% 정도를 뺐는데 오늘 14%가 복구가 되고 있어요.
상황이 좋아졌나요? 아닐걸요? 이탈리아는 여전히 엄청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투자자들의 생각들이겠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된 거예요. 분명히 이탈리아도 반대매매 터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똑같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나 ECB에서의 반응들이 좀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향후를 기대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낙폭거대에 대한 저가 매수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다음 주에 있을 17, 18일에 있을 미국 FOMC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내용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반등에 어떤 실마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의 반등 이런 것들. 자,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주 17, 18일 미국 FOMC가 끝나고 나서 임시 금통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금통위를 연다는 거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미 3월달 초에 금리 동결 사인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왜 우리나라 인하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차차차 금리 인하를 다 했고요. 원래 같으면 4월달에 금통일이 열어가지고 금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임시 금통일을 열겠다는 거예요. 임시 금통일을 열어서 금리 결정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열겠다는 거는 금리 인상 아니면 인하예요. 근데 지금 인상한다는 거는 돌맞을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건데 미국 FOMC의 눈치를 보고 FOMC에서 어떤 기조가 나온지를 보고 금리를 다운시킬 건데 제 예상으로는 0.25에서 0.5 사이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0.75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0.75처럼 그렇게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렇게 늦게 대응을 한다고? 이거는 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0.25에서 0.5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대출 금리가 조금씩 떨어졌어요. 며칠 전에. 아마 월요일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확실히 될 거고 그 시기가 FOMC가 끝난 다음 날인 19일 정도로 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목금 정도에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또 나오는 소식들이 문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G20 화상회의를 제안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크롱과 문 대통령은 통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국경 봉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좀 뜻을 모아서 지금 각국이 싸우지 말고 뜻을 모아서 이 위기를 빨리 넘길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돼요. 트럼프 그리고 시진핑 이 두 사람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진핑이 뭐라고 했죠? 중국이 이 바이러스 근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인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다른 나라가 시간을 벌었다라고 이런 공분을 살 만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는 유럽 여행 금지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자국만을 위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문 대통령이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좀 이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도 좀 서로 돕고 하면서 좀 사정이 좋은 나라가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공격하지 말고 제가 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우리 증시 폭락 사태를 보면서 우리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서 또 한 번 저는 분노를 하게 됐는데요. 과거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오늘 여러분들 뉴스 한번 보신 분들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 일본, 미국 뉴스 보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란 얘기를 하는 언론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다이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증시가 뭐 8,000선을 깼다, 1,800선을 깼다, 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뉴스는 헤드라인에 걸어놓고 그 뒤에 대한 예언들은 하질 않아요. 과거에 2016년도에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그때 중국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죠. 북한도 말썽이었고
그 당시 2016년도 2월 달에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어요. 우리 코스피 지수에. 그리고 어떻게 됐죠? 주봉으로 볼게요. 2016년도 2월 달에 사이드카 발동했던 시기는 바닥이었어요. 그것도 쌍바닥이었어요. 2015년도 8월 달 바닥 찍고 16년도 2월 달에 두 번째 바닥을 찍고 그 뒤로 코스피 증시는 1800 수준에서 2600까지 대세 상승을 보였습니다. 무려 2년간. 정확하게 2년 걸렸어요. 그 시점부터. 근데 사이드카가 발동한 거는 강조하면서 지난번에 그 뒤로 이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줄까요? 언론들은 팩트만 전달해야 되니까? 그럼 과도하게 공포심을 불어넣는 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언론은 여러분들 편이 아니에요. 언론은 여러분들 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렵게 만드는 존재들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그런 사인을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의 사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리먼 사태 때. 훨씬 더 이전에 2011년도의 사례도 있었고요. 2011년도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안 걸렸나요? 걸렸어요. 난리 났습니다. 그때도 코스닥 터지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시장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왜 안 하는 걸까요? 이때 2018년도에도. 그리고 올라갔거든요. 심지어 2018년도 10월달은 개인 매수세가 역대급으로 많았던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증시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에 뉴스 뭐라 그래요? 개인들이 많이 사서 증시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 좋은 사례도 있는데. 그래서 언론은 여러분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걸러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잘 걸러드려야 되고 왜 우리를 무섭게 만들까? 왜 우리를 기쁘게 만들까? 그런 것들을 경계를 분명히 하시고요. 나중 시장이 2000, 2500, 3000 가겠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너무 들뜨게 한 뉴스가 나오게 될 건데 그 시기를 분명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기억하시면서 그때를 경계하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다음 주 부디 잘 넘기시고 꼭 종목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